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최근에 조선사들이 이슈가 된 게 수주액이 많이 줄었다. 되게 좋았다가 상반기에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은 끝물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게 아닌 거에 대한 걸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1시간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아니다. 결론은 네, 아니다. 결론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선이라는 건 전 세계 경기를 타고 이렇게 사이클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4년 좋았으면 당연히 아닐 떨어질 때 때도 있고. 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 그걸- 4년이나 좋았으니까 그걸 굳이 아니라고 우기니까 막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뭔가 그래서 달라진 이제 거예요? 과거에는 저희가 경기 민감주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저희가 조선업체의 가장 큰 고객사가 이제 해운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운은 정말 모든 섹터를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최고의 경기 경기 민감 민감. 섹터예요. 왜냐하면 음. 저희가 그 심지어 주식 시장이 약간 경기에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선행하는 게 운송 섹터거든요. 왜냐면 미리미리 주문을 해서 주가에 화물을 반영되기 전에. 쌓아놔야 팔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미리 막 운임이 움직이는데 요즘 불경기라는데 왜 이렇게 자꾸 운임이 오르지 싶을 때는 이미 화물을 팔 사람들이 예. 주문을 해가지고 화물을 막 쌓아놓을 때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운임이 올라가서 해운사가 돈을 많이 벌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다음 운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배를 발주하는 이 예. 패턴이 지금까지의 이 해운과 조선의 선순환 과정이었었는데 네. 이번 사이클에서 저희가 배가 많이 발주되는 이유 자체가 그냥 단순히 예전보다 더 저희 화물 좀 많이 옮겨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수요가 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깔려있는 10만 척의 배들이 앞으로 운송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두 다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친환경 선박이 아닌 배들은 다니는데 제한을 두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면 내가 지금 배를 양껏 다 쓰진 못했지만 교체를 해서 28년에도 29년에도 30년에도 내가 계속 서비스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하는. 그러니까 완전한 경기 사이클이라기보다는 갑자기 투자 수요 교체 수요가 사이클이 있었군요. 되게 세게. 그렇게 해서 그동안 좋았던 거면 진짜 불안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2%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게 다 바뀌면 100%인 거죠? 100. 이제 100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30% 선까지 올라올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교체 수요는 사이클은 사이클인데 사이클의 지속성이 옛날이랑 다른 패턴이 됐다. 그러니까 사이클대로 이렇게 가고 말씀하신 그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의 물결은 계속 오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 두 개를 섞으면 사이클이 좀 더 꾸준하게 그런 거죠. 아니 근데 나오는 그러면 상반기의 수준은 왜 줄었어요? 작년이 저희가 수주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작년은 1.7년치 정도가 한 해에 다 쏟아진 해이기도 왜요? 합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작년이 저희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일단 그냥 몰라요. 보시죠. 그 그림으로 보는 게 네. 아무래도 좀 네. 편하실 예. 거니까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막대기 높이가 저희 수주 나온 양입니다. 근데 작년이 대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2007년이랑 2006년보단 낮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21년 이후의 4개년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이었고 이걸 수치상으로 보면 7,353만 CGT인데 저희 1년에 글로벌 조선업체들이 한 4천만 CGT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건 7,300만 받고 내보낸 건 4천만을 내보냈으니까 약 2년치 수주를 작년에 한꺼번에 받았구나. 1.7년치 정도가 이제 나왔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여름에 갑자기 해운사들이 이제는 발주를 좀 많이 했겠지 싶었는데 더 불이 붙어가지고 발주를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까지 제일 열심히 발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컨테이너 선사들이 쉬지 않고 발주를 했는데요. 그 차나도 3년간 제일 열심히 오른 성과가 컨테이너 성과였는데 추가로 더 오르니까 더 오를까봐 조금 조바심에 발주를 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작용을 했었고요. 저희가 4분기에 이제 해운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나도 발주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어. 왜 갑자기 발주가 몰릴 만한 일이 있어요? 작년에 해운 시황 자체가 좀 좋았고요. 저희가 21년, 22년 해운사들 돈 잘 번 거는 너무 아시잖아요. 예, HMM 뭐 이런. 우리나라에 흠슬라도 막 생기고 막 그랬었으니까. 근데 작년은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그 돈을 좀 벌어서 저희가 홍해 사태가 좀 연간으로 영향을 주면서 그런 상황이 빙빙 되었고요.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발주가 많이 되다 보니 오히려 이제 가격 지표랑 그 와. 발주량 지표가 같이 끌어올라가는 좀 상황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해에는 원래 상반기 하면 하반기 좀 쉬는 패턴인데 작년에 그게 좀 오래 간 거죠. 3분기까지 발주를 하고 4분기 때 이제 2024년에 이제 좀 그만하고 내년을 좀 도모합시다라는 상황이 되면서 거래량도 줄고 이제 가격이 더 막 추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체가 되니까 예. 이제 모든 선주들이 약간 관망세에 들어간 게 좀 컸던 것 같고요. 좀 강력하게 드리는 친환경 거죠. 배로 바꾸는 수요가 네. 제일 메인이에요. 제일 메인입니다.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뭐 어떤 배들을 어떻게 친환경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친환경 연료를 쓰면 아무래도 CO2 배출이 좀 줄기 때문에 네. 예. 나아지는 건데 LNG를 연료로 쓰면 기존의 그 컨벤셔널 선박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거를 이미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예. 이제 일부 선속이 빠른 배인 컨테이너를 운영을 하는 컨테이너 선사들은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으로 조금 교체 발주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배를 그냥 단순히 연료통을 LNG로 그냥 딱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엔진 자체도 LNG로 갈 수 있는 그러네, 엔진과 그러네. 기름으로 가는 엔진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바꾸는 그런 김에 상황입니다. 다 바꾸지 왜 둘 다 벙커CU도 쓰고 가스도 쓰게 만들어요? 또 선주들은 나름 최고의 그 효율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료를 비싼 거를 써서 친환경적인 선박을 씀으로 인해서 그 환경 비용을 덜 부담할 수는 있지만 이 친환경 연료가 오히려 굉장히 비쌀 수도 그렇죠. LNG가 예, 비싸죠.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선택지를 다 그때 그때 벌금이 가격 보고. 싸면 벌금 내고 가스가 싸면 가스 태우고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야 스마트하네. 스마트해. 장사꾼 아니랄까봐 똑똑하기는. 와. 그러면 반만 바꿔주쇼 이렇게 하겠네요, 그죠? 벙커CU도 그렇게 할수 하면 더 있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근데 배가 더 그렇게 비싸질 것 하려면 같은데. 애초에 배도 당연히 비싸고요. 그래서 예. 요번 사이클에서 이 배의 선가의 그 선박의 단가가 이제 그렇게 하이 스펙이 되면서 올라간 부분도 좀 큰 상태이고요. 반반으로 하기가. 하이브리드네, 하이브리드. 네, 일종의. 맞습니다. 네. 98%가 그럼 지금 옛날 배라는 뜻이잖아요. 아까 2%만 척수 기준으로 어, 10만 척의 바뀌었다. 배가 시장에 깔려 있고요. 전환을 완료한 배가 한 2,000척 정도 됩니다. 그거 언제까지 다 바꿔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규정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IMO가 회의를 하면서 예. 28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탄소세를 얼마 정도 받겠습니다라고 그 기준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기준의 레벨이 이제 뭐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뭐 어느 단계의 그 수준을 못 넘는 그런 배들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단계를 세게 뛰어넘는 배를 발주를 해서 예. 이거를 섞어서 이 풀을 기준으로 활용을 하면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인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기금에다가 이제 탄소세에 관련된 벌금을 내야 되는데요. 예. 지금 가지고 있는 배들의 그러한 등급이나 이런 거를 선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1년에 그 소모하고 있는 연료량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내가 그럼 그때쯤 가면 이 환경 비용으로 어느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얘는 못 다니겠구나. 이런 그러겠지. 것들이 이제 그러겠지. 산정이 되는데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보면서 그러면 내가 29년부터 사용이 조금 어려워지는 배들이 요만큼 있고 30년부터 좀 곤란한 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부터 투자를 해서 그때 대체를 해야지라는 식의 이제 계획을 좀 세울 수가 있죠. 발주를 하면 꽤 오래 걸리잖아요. 받는 데까지. 그래서 요즘에 발주를 하는 배들이 이제 28년 정도에 저희가 인도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28년부터 물론 그 뒤에도 계속 그런 게 부과가 되겠으나 네네. 지금이 제일 많은 때 아니냐는 주문이 발주가 근데 저희가 28년, 29년, 30년에 그 적용이 되는 기준이 계속 점점점 심해집니다. 올라가요. 네. 야, 그래서 무서운 이제 놈들이네. 뒤로 갈수록 그 운명을 달리하시는 이제 배들의 비중이 점점 느는 거죠. 시장이 줄어들 걱정은 안 한다고 가정하면 오케이. 그럼 시장은 계속 커져. 문제는 이 시장을 우리나라 조선사가 다 먹으면 우리나라 조선업체에만 투자하면 마음 편한데 건데. 한국, 중국, 일본에서의 그 경쟁 구도에서 우리가 밀리거나 하면 그러면 그렇지. 시장이 커져봐야 손가락만 빠는 거잖아요. 그 그래서 점검도 요즘에 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두 개 국가에서 조금 합병하거나 막 거대 회사를 만들거나 뭐 국영업체를 만들거나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즘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요. 예. 네. 사실 조선소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러한 행태를 보인 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양대 국영조선소를 중심으로 이 밑에다가 수많은 그 자회사들을 다 여기에 소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선 기업이 아니라 조선 그룹이라는 명칭이 생겼어요. 일본에도 그러한 회사들이 있고 중국에도 그러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별도의 야드들인데 그 야드들이 이제 거대 그 양대 그룹에 이제 속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빅딜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합친다고 한들 예. 저희가 조선소를 파다가 여기 옆에다 이렇게 다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서류상으로 합치는 거지. 조선소는 그 물리적인 합병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의미가 갖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자산 규모도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그 HD 현대 그룹보다도 더 매출 규모나 이런 부분이 큰데 이런 예. 게 생기면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좀 경쟁이 많이 처지지 않을까. 실제로 합치는 거에 따른 물리적인 시너지는 없다. 조선 A사와 조선 B사가 합병을 하면 예전 같으면 서로 경쟁을 해서 입찰해야 되니까 피곤한데 A가 B가 합치면 한 회사니까요. 입찰할 때 사실상 둘이 담합한 거랑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철저하게 경쟁을 해서 사실 지금 이 경쟁력을 지키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좀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좀 큰 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을 조금 중국 내에서는 표준화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좀 큽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그 위에 있는 가장 메인 헤드쿼터에 있는 쪽이 설계나 아니면 메인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예. 이거를 밑에 있는 자회사로 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만드는 작업만 진행을 하는데 잘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 표준화해서 뚝딱뚝딱 만들겠다라고 했던 생각을 조금 많이 일찍 했던 일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도태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왜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배는 굉장히 철저한 주문 제작 방식의 제품이잖아요. 맞춤형. 저희가 일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표준화시켜서 뚝딱뚝딱 만들면 예. 내가 이렇게 표준화시킨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사가라고 하면 선주들은 왜? 라고 하면서 자기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줘. 나 이거 이랬으면 좋겠고 저거 저랬으면 좋겠거든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일본은 되게 일찍이 2000년대 초중반부터 그 스탠다드 모델에 대한 거를 어필을 했는데 이제 그게 통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이제 시장에서 배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고가 시장은 못 누리더라도 좀 이게 중저가 시장은 우리가 다 먹겠다 그런 전략 아닐까요? 중저가 시장은 굉장히 많이 넘어간 편인데요. 네. 지금 이제 선종별로 봤을 때 저희가 가장 고부가 가치 선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스선이잖아요. 예. 기존에 있는 그 상온에서의 화물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이 화물창에 넣었을 때 이 형태를 변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압도 유지해야 되고 저온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선이 전체 상선 중에서 가장 많이 고도화된 선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다른 선박들은 중국에서 타국이 발주한 것의 비중이 다 60% 이상인데요. 지금 가스선만큼은 여전히 절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40% 정도 잔고 중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에는 훨씬 더 낮은 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돌아다니면서 레코드를 보여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박은 예. 왜냐하면 이 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이 선주분들은 굉장히 롱텀 자산에 투자하는 성향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녀 봤는데 효율성 좋고 사고 안 내고 잘 다니더라라고 하는 게 좀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지금까지 중고 시장의 패턴을 보면 중국에서 만든 배들이 제일 효율성이 좋았다라고 시장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는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경제 사이즈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해운이랑 조선이 둘 다 큰데 예. 그 안에서도 그 조선이 좀 많이 큰 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수요만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안 되다 보니 옛날부터 그 수주 경쟁에 정말 철저하게 뛰어 들어가서 정말 커스터마이징에 있어서는 그 타일 추종을 불허할 만큼 세밀하게 선장실에 안마의자 넣어줘. 뭐 그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그 중간에 그 해류가 지나가는 거를 어떤 식으로 지나갔을 때 조금 더 연료를 덜 쓰면서 지나갈 수 있는지 막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속 연구를 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어쨌든 돌아다니는 배들을 보니 한국 배가 훌륭하더라. 괜찮다. 그런 노하우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닌 모양이죠. 쉽게 따라갈 수가 없고 저희가 그리고 조선업체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협상 테이블에 똑같은 배를 들고 나간 적이 없다. 평생을 통틀어 무슨 거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든 어떠한 기술을 조금 더 진보시키든 어쨌든 전에 가지고 나갔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배를 하나 연비가 가지고 좋아졌다거나 뭘 했다거나 네. 많이 넣을 수 있다거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럼 일본이 요즘 그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야 이게 민간 자율로 하는 거지 뭘 나라가 뭘 하니 하고 냅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일본이 요즘에 수주하는 양을 아주 그 직관적으로 보시라고 저희가 좀 비교해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가장 왼쪽 상단이 전 세계고 오른쪽 상단이 중국이고 왼쪽이 한국이고 일본이 오른쪽 하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높이가 높을수록 수주량이 많은 거예요. 국가별로 똑같이 보시라고 저희가 국가별은 스케일을 똑같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높이가 그냥 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5년에 6개월 동안 수주한 거 보이시나요, 일본? 근데 그렇게 따져도 중국보다 우리가 작은데 우리는 비싼 배를 많이 수주한다면서요. 일본도 네네. 진짜 비싼 배만 수주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일본은 2000년대에 그렇게 그 선주들이 요구하는 커스터마이징을 안 하면서 설비 자체에 대한 투자를 안 해서 오히려 일본이 수주하는 선종이 중국이랑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스탠다드하게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드니까 더 거기서 기술적인 발전을 하지 않은 게 좀 그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해운 규모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내 것만 잘해도 괜찮지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있었어가지고 지금까지 일본의 해운사들이 일본이니까 그 섬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배로 수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탱커벌커 저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쓸어 담는 형태의 그러한 선박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건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초대형 컨테이너 만들어줘 막 이런 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일본도 내부적으로 필요한 거를 한국이나 중국 야대에 발주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서 작년에 이제 확 티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본 조선사들이 좀 배가 불렀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방만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 취하고 있는 뭐 구경을 만들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어떻게 보면 옛날에 본인들의 패권을 잃어버린 미국 길을 약간 뒤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구경조선소 건설을 위해서 뭐 1조엔의 예산을 막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약간 이제 그 정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쇼잉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너무 늦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걸 하는 것도 있고 조선업은 생각보다 그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산업인지라 저희가 봤을 땐 그 표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땐 정치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도 좀 있다라고. 약간 정치적인 쇼잉이지 그걸 해서 한국 조선업을 따라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예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짜 한 10년 전에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이제 10년 전에 이미 일부 이제 저희 언제부터는 조선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두 군데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요? 뭐가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일본의 주요 조선소들은 약간 탈조선했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 산업으로 넘어가 버렸거나 이런 예를 들면 뭘 해요? 조선하다 뭐 하지? 풍력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들도 있고 풍력 발전. 저희가 풍력 발전도 조금 중량물을 다룰 수 있는 사업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선소에서 대형 풍력 발전기를 만들거나 이런 게 아주 안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조선 부분 매출만 보면 점점 줄어들면서 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오늘 엄경화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걱정할 게 한국조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동안 기사들 막 보면 야 이제 슈퍼사이클이 끝났다. 너희 4년 동안 좋았지. 이제 걱정할 시기가 왔다. 이런 기사들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수주 산업인데 작년보다 수주 반토막 일단 이 반토막 단어 나오면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그리고 반토막 내년에도 또 반토막 나면 어떡하지 걱정되고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 제목 중에 조금 혼자 보고 너무 웃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 4년 뒤면 일감이 씨가 마른다 말 4년치 일감 4년 뒤는 이제부터 받으면 되잖아요. 너무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그동안이 너무 많이 올랐지. 이제 팔 타이밍이니까. 근데 경험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올랐다가 크게 내려가는 걸 보신 분들이 이번 그 조선 사이클에서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으세요. 조선은 꼭지 잡으면 아주 3대가 망해. 저도 예전에 막 자식에게 물려줄 만한 조선주가 있나요? 그러면 무슨 사이클 산업을 자식한테 물려주냐고 당신 대해서 끝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파워 막 이런 거에 저희가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본 기사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보통 조선의 슈퍼사이클 한 6년 정도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6년 좋았다가 뭐 나빴다가. 근데 이번에 지금 4년이잖아요. 지금 좋은 게
근데 이번에는 왜 짧냐? 그 코로나 이후에 수주가 좀 몰렸다 이번에 급하게. 그래서 옛날처럼 경기에 따라서 완만하게 가는 게 아니고 조금 몰려서 수주가 일어나서 이것도 이 사이클은 빨리 끝난다. 제가 그런 기사를 어디선가 근데 봤는데. 그게 과거가 더 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 해운사 1년 벌어 3년 먹고 사는 거지. 왜냐면 1년은 반짝 좋으면 또 운임 내려가면 또 적자나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미리 벌어뒀던 돈으로 버틴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 투기가 얼마나 무섭게 붙었냐면 저희가 배를 보통 발주를 하면 한 30년을 쓰니까 그 선박금융의 기간을 한 7에서 12년 정도로 가져와서 이제 은행에 상환을 하면서 배를 굴리면서 이걸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안쪽으로 이 운임 수입으로 선박금융을 상환을 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투자를 했다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해운 운임이 얼마나 높은지 일단 배값이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잖아요. 그때 사상 최고 선가를 기록을 했으니까. 근데도 1년 안에 배값을 다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이 해상 운임이 정말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박 시장에는 배를 직접 운영하실 해운사 분들도 투자를 하지만 이 선박이라는 자산에 자산 투자를 하시는 쉽오너 투자군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기 발주가 이제 엄청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 배를 발주를 해서 내가 직접 운영할 건 아니고 운영풀에 넣을 건데 만들어지는 동안 중간에 팔아도 나 남겨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까지도 그런 투자도 생기고 정확히 분양권 투자가 그거예요. 딱지 파는 거. 저희가 알고 분양권. 있는 그 투자은행들이 직접 발주한 선박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투자은행도 발주. 그러려고. 아 이게 하도 자산으로 몰리니까. 팔으려고. 와.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모두 다 이제 약간 이렇게 흥분하는 시장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일단 주요 조선국들의 조선소들이 머지는 하지만 확장은 잘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한참 그렇게 좋았을 때에 비하면 많이 좀 캄다운 된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만큼 됐고 굉장히 좋은 주가가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과연 봐야 할까. 근데 저희가 좋은 시황이 지속되는 걸 지금까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조선 업체들의 ROE가 2007년에 그 좋았을 때 수주해서 2010년에 비싸게 배 만들었었던 그때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계산을 해서 땡겨오면 조선주가 많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그때 대비 좀 싼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어요. 돈을 그렇게 잘 벌고 있다. 네네. 그건 배가 비싸져서 그렇습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그래서 대로. 배가 비싸져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2007년 호황 때도 2004년이 그리고 이번 호황 때도 2022년에서 1년 사이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갑자기 확 좋아지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재료 가격이나 막 그 외주 가공비나 이런 게 오르면서 아직 비싸진 배는 만들지도 못했는데 내가 지금 투입돼야 되는 비용이 오름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휘청하거든요, 한 번씩.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재료 가격도 외주 가공비도 되게 안정화됐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배에 들어가는 가장 스파성 재료에 해당하는 철판 가격은 지금 가격이 안정화된 지 벌써 4년째고 외주 가공비도 이제 더 이상 아주 큰 폭의 인상을 할 정도로 지금 불안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제품의 가격은 27년까지 앞으로도 오를 예정인데 이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안정화되다 보니까 이익률이 좀 잘 나오고 있고 이제서야 이제 조선소도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조금 신뢰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경화 연구원님은 조선 업종 애널리스트면 조선 주식 살 수 없죠. 저희는 그냥 그 금지가 돼 리서치는 있죠. 아예 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가 돼 있죠.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엄경화 연구위원님이 개인 재산을 뭐 어떤 종목에도 투자하실 수 있다면 지금 마음속에 주식 포트폴리오에 조선주를 몇 %쯤 채우실 것 같습니까? 전체 금융자산 중에서 전 지금 만약에 50% 사놓으면 내년에 그냥 가만히 둬도 비중 한 7, 80%로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미쳤어. 우와. 진짜? 네. 와. 안 들고 있으면 속이 많이 아플. 어떻게 그럼 요즘 같은 때 아주 그냥 진짜 마음 아프시겠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 얘기한 대로 되는 걸 지켜볼 때 생기는 도파민이 또 생각보다. 이야. 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예전의 사이클하고 지금 사이클은 다르다. 네,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다.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 이 사이클이 생겨나게 된 원천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달랐는데 왜 결과를 똑같이 생각하지? 아니 그럼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제가 운송업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운송업체들의 이 수익적 체력이 옛날보다 좀 바뀐 것도 있고요. 예. 저희가 증권사도 그 계좌가 한 10,000개 있어도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돈을 벌어주는 계좌는 한 500개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조선업체들에게 수많은 해운사가 있지만 그냥 단순히 컨테이너 선사만 봤을 때 10개의 컨테이너 선사가 전 세계 컨테이너의 85%를 다 쥐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10군데에 집중을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 10군데가 이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의 레벨이 19년 전보다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게 올라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물동량이 많아졌어요? 이 운임의 레벨이 좀 올라왔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생겼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망에 되게 크게 이슈가 생겼잖아요. 운송비는 변동폭이 적은 게 오히려 더 중요한 상황이 되어서 옛날보다 조금 높은 운임이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지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비싼 값을 내본 경험이 생긴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비싼 값을 내서라도 나의 이 제조 과정이나 납품 과정에서 차질을 안 생기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더 높은 효율을 가져온다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운송비를 지불하는 레벨이 좀 올라왔고 그래서 운송업체들이 저희가 옛날에는 진짜 영업이익률 5% 나오면 잘했다 그랬어요. 장사 잘했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레벨이 좀 약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와서 이 조선업체들의 2007, 2008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조선업체의 고객사의 재무 구조가 레벨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다라는. 내 고객이 안정적이면 제 수주잔고가 안정적인 겁니다. 그냥 발주해 놓으신 분들이 부자인데 돈 떼먹고 도망가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자 알겠습니다. 뭘 사야 되는 거냐 그러면? 다 좋아요, 다 좋아. 완성 조선 업체는 저희는 대체적으로 균일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수급적인 이슈가 있는 회사가 하나 있죠. 한화오션의 지분을 지금 산업은행이 좀 꾸준하게 팔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배제하고 완성 조선 업체는 저희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된다. 이제 필수 기자재 같은 것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가의 변동성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 오르긴 오르지만 무슨 얘기냐면 요즘 보니까 조선주 2배 ETF 이런 게 있더군요. 네, 며칠 전에 상장을 했죠. 네. 그러면 뭐 오를 거면 이제 그런 거 사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사면 안 사지. 그래서 도저히 종목 피킹이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는 그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조선만 이렇게 꼭 집어서 ETF가 나온 게 요번이 처음이에요. 과거 2007년에는 그냥 중공업 ETF는 있어도 그 안에 막 두산중공업도 섞여 있고 이래서 저희가 헤비인더스트리 ETF는 있었지만 조선만 꼭 집어서 ETF를 만들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조선업체들의 이 수급이 조금 안정화된 데는 이 ETF 수급도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길게 가져가실 때도 조금 편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주요 조선 업체들이 분명히 다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ETF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선이 톱 10 있고 톱 3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세계 몰빵에서 얘네가 진짜 많이 벌 거야인지 아니면 조선업이 전반적으로 고루 나눠서 먹어서 좋을 거야인지 근데 제가 그 다르지 않습니까? 상품들을 들어가서 봤을 때 탑 3라고 써있지만 3개만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유망해 보이는 조선주들이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으시더라고요. 조선 기자재가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과거의 사이클일 때는 실제로 기자재에서 텐베거 그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저희는 이번에 그러한 면모를 좀 보일 수 있을 만한 기자재 업체는 엔진 관련 업체라고 생각을 엔진. 엔진이 바뀌어야 되니까. 엔진 회사가 뭐가 있죠?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그냥 HD 현대중공업이 그 안에 엔진 사업부를 따로 가지고 있고요. 한화 엔진이 이제 그 추진 엔진 만드는 회사고 HD 현대 마린 엔진도 추진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셋은 그냥 비슷해요? 엔진으로서의 그 가치 부여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전망에 대해서 큰 변수도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표정이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막 중간에 뭐 걱정할 거 굉장히 큰 기술 발전이 와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배에 뭔가 약간의 조치만 취했을 때도 이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게 생긴다라고 한다면 굳이 뭘 3배를 투자해서 뭐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교체 수요의 베이스가 확 낮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 표정은 또 바뀌겠죠. 자,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역설 이거 역설인 거 아시죠? 어느 날 갑자기 동쪽을 향해서 3번 절을 했더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했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조선조 위험해. 아니 근데 이런 이게 모든 산업이 중국이 좀 본격적으로 하면 많이 망가져는 산업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 조선도 중국이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동안은 뭐 이제 우후죽순 너무 많았다고 하면 그게 이제 합종연해도 좀 되는 것 같고. 중국이 2015년 이후부터 약간 중후장대한 산업에서의 예. 그런 구조조정을 되게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고 예. 실제로 그 조선업 쪽도 12년에 이제 해양 강국 건설 계획 막 이런 걸 발표를 하면서 이 상선도 많이 만들고 군함도 많이 만들고 이런 예.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한 3년 뒤 정도 지나니까 막 군함 생산량이 는다거나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실제로 2009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그 중국의 조선 업체들이 가장 많은 양의 배를 만들고 있는 건 어쨌든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줄이고 막 굉장히 다운사이징 할 거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로 하는 1년에 한 1,500척이 넘는 배를 그럼 지금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만들고 있는 중국이 만약에 이걸 접는다. 그러면 다른 국가가 이걸 대체할 만한 국가가 있을 거냐라고 하면 그건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봤을 때 그냥 과점 상태를 조금 오래 유지하는 상황이 그런 되지 정도.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